지금 분위기는 5.1장 마지막 파장하는 느낌. 그래서 너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우린 집에 갈 생각하니까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끝내줘 막 이런 느낌. 그래도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32년 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뭐 교장, 교육장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명퇴를 1년 앞두고 했네요. 그 이유는 32년을 비탈에선 아이들을 위해 살아봤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학교 폭력 지수 등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그게 언밸런스라는 생각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의 고생한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를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다녀야겠다. 파장 분위기하고 맞네요.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서 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별로 즐겁지 않는 화면인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여기 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육청도 학교도 나에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내가 당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교직원을 내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번입니다. 검찰에 기소를 할 때 아보존의 역할을 분명히 검찰은 요구합니다. 이게 아동학대냐 아니냐.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학대 보호 전문가예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들춰내서 그것을 고쳐내려고 하는 건데 이걸 공적인 기관인 학교에다가 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교장선생님을 하는 시절에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자면 비탈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직 경험만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부적응 학생들을 데리고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혹시 빌미를 주는 일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없는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떤 학교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조용히 아주 처리를 잘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별것도 아닌데 큰 문제를 발생해서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교장 선생님의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생활도 담당 장학사만 13년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수많이 목도 잘라봤고 많이 기소도 당해보고 고발도 당해봤습니다. 악성 민원의 최중심에 있었습니다. 원래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괜찮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장선생님이 먼저 깜짝 놀랍니다. 어떡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학생부장은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나는 이런 경험이 없어. 나는 학생부장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미치겠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교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심하게 때려갖고 많이 맞아버렸다.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비니까. 근데 애매한 사건, 쌍방인 경우, 또 빌미를 서로 제공한 경우 등등의 학부모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학교가 이제 가운데에서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들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가장 나쁜 사건은 나는 상정해 보려고 한다면 지적 장애 경계에 있는 아이가 성폭력을 당해서 자살을 시도했다. 제일 나쁜 겁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간 겁니까? 성,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자살 다 들어갑니다. 저는 도가니 사건 때 저도 경찰서에 가서 2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이 거기서 끝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어떤 애매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TF팀을 만드는 겁니다. 검사가 피의자로 선생님들이 오면 제일 좋아한답니다. 몇 마디만 말하면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오타도 수정해 주고 숫자도 막 고쳐주고. 근데 착하니까. 근데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학교만큼 언론에 취약한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당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건 문제가 된다. TF팀을 구성하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는 A부장이 해주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B부장이 좀 참견해주라. 교육청에 대한 보고는 C부장이 해주라.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고 교감 선생님 혼자 이야기한다. 인터뷰도. 그것도 TF팀 내에서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한다. 누구도 대답하지 마라. 이건 은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나간다.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학교가 안정이 됩니다. 애매한 문제가 있다? TF를 만든다. 두 번째, 이 선생님은 문제를 늘 일으켜 거칠어.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 문제가 발생했어. 교장 선생님이 몇 번 경고인도 일을 벌렸어. 선생님, 내가 말했잖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랬냐고. 미칠 것 같아. 교육청에도 전화 왔어. 신문에도 났어. 우리 학교 홈페이지 폭파될 것 같아. 어쩔 거야. 선생님을 막 나무라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 선생님을 막 함부로 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다른 선생님이 봅니다.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딱 여기서 꼬리 잘라버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생님도 엄청 힘들어했잖아요. 지금 SNS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 다 나왔어요. 자기도 움츠려갖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 나무래. 만약에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하면서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를 내지 마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침착해라. 선생님아,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라고 모습을 보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학부모한테 사과하고 와. 빨리 갔다 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갔다 와. 얼른 가라고. 지금 가라고요? 예, 지금 가야지 문제가. 그 선생님이 갔습니다. 어머니,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 그러셨어요. 들어오세요. 할 리가 없어요. 예, 오셨는데요. 아주 냉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 좀 그럼 이야기해보세요. 선생님 뭘 잘못했네요? 나 이걸 정말 잘못했네요. 그래요? 인정하시군요.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 잘못 아닌가요? 선생님 생각할 땐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 어머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요. 봐, 변명한 것 좀 봐. 변명하려고 왔잖아. 싸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보낼 게 아니라 제 3의 인물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 학부모 관계가 좀 좋으신 분을 보내서 어머니 그 당사자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어머니 아이가 이런 일 있으면 너무 많이 힘이 드시죠. 정말 저희들도 많이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선생님, 당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당신 자녀가 자고 있었고 깨웠고 당신 자녀가 욕을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깨워서라도 수업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선생님이기도 해요. 라고 변명을 누가 해줘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하면 변명처럼 들린다고요. 그 사람을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중재할 때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라.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올 때는 전부 녹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답적인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미리 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녹음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일이 진행되기도 전에 어떤 말을 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는 거. 신중해라. 그리고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18명이 담임선생님한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감선생님 봤더니 너무 선생님이 불쌍해, 짠하고. 선생님아, 교감선생님아, 혼자 대응하지 말고 18명의 학부모 시청각시로 다 오라고 해라. 내가 한 번에 정리해 줄게. 정리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희의 단판은 절대 없어요. 왜? 18명이 모이면 180가지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개인 대 개인으로 문제를 풀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또 있어요. 피학생 학부모들은 학교에 오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묵묵부답이에요. 교장 선생님 입장은 뭔가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교장 선생님 입장은 뭐냐고요? 어머니 앉아서 이야기하게요. 뭘 앉아서 이야기해요?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봐. 뭔 이야기를 들어요? 자꾸 말을 잘라. 교장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너무 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그럼 안 높이게 됐어요? 교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그러냐고요? 왜? 같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져요. 또 가대 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그 피해 학생 학부모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오히려 그분이 막 악을 쓰면 이분이 내 말 소리를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앵앵거려야 돼. 모기 소리로.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뭔 말을 하는가 들으려고 목소리가 적어지는 거야. 내가 진짜 30년 만에 깨달은. 나도 처음에는 뭘 잘못했어. 나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나도 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분이 못 알아먹을 줄 그럼 그분이 뭔 말하는가 들으려고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 기회가 없으면 더 좋겠네요. 또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화를 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맥락은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피학생 어머니가 와서 하소연들하고 화를 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말이 나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갖고요. 나는 학생부장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저경력자라서 한 번도 몰라요. 지역교육청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잘 모른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모습. 일을 크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브로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어머니 이번 일은 경미하잖아요. 어머니는 조용하고 그러면 학교도 조용해요. 제가 잘 처리할 테니까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시죠, 어머니. 응? 괜찮으시죠? 그게 아이를 위해서 좋아요. 나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장학사 2년 차에 조종한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학부모가 딱 녹음한 거예요. 그러고 감사실에 갖다 준 거예요. 2004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실에서 우리 팀이 얼마나 고생한지를 하니까 짠하기는 하는데 나한테 온 거예요. 장학사님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했습니다. 왜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란 말은 다른 단어로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은폐예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은폐의 다른 말이에요. 예, 뭐 은폐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징계 내리십시오. 나는 그때 징계 내리기를 바랬어. 그냥 나가보려고. 장학사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 내가 이러려고 왔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 낮에는 계속 목 자른다는 소리만 들어. 너 목 자르려고 그래. 맨날 목 자르. 나가고 싶어, 나가고. 그만하고 싶어. 교육감도요. 다른 장학사나 장학관이 들어가면 앉으서 뭔 일이야 막 이런데 나만 들어가면 누가 죽었어? 싸웠어? 나도 싫어. 그랬더니 그분하고 협상을 하래요. 그 학부모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면 되나요? 그 학부모가 뭘 원한 것 같으니까 나한테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래. 내가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말이 맞네요. 저 징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징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상을 하세요. 그러는 거. 뭔 보상을 해요? 3천만 원 내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말 안 할래. 세계에서 나와. 돈 냈는가 안 냈는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절대 쓰면 안 돼.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 여교장 선생님,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딱 한 번 쓸 수 있어, 인생에. 우리 제일 앞에 영리하게 생긴 여자교장 선생님.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일생에 딱 한 번. 그렇지? 정년하고 나서 남편한테 뭐 잘못했을 때, 여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그것도 딱 한 번. 공직에 있을 때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또 두 번째. 선생님, 우리 민지가 제일 아이들한테 맞는 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봤다면서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이반 선생님이 먼저 봤다던데요. 이반 선생님한테 갔어요. 이반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애들한테 맞는 거 제일 먼저 보셨나요? 아니에요. 사회 선생님이 먼저 본 것 같은데 사회 선생님한테 가볼래요? 저기 있네, 저기 쭉 가보세요. 저 방에 있을 거예요. 가봤더니 사회 선생님이 안 계셔. 사회 선생님 언제 오신대요? 오늘 조퇴했는데 내일 오실래요? 화 나, 안 나? 화가 나죠. 이럴 때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쪼리 가보세요. 턱으로. 쪼리 가보세요. 턱으로. 제일 기분 나쁜 거.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관계된 선생님들 좀 한번 오시라고 그래. 선생님,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어? 이 선생님이 제일 먼저 보신 거네요. 이게 제일 마지막 상황이네. 라고 설명을 빨리 해드려야 돼. 한번 알아볼게요. 내일쯤 내가 연락 드릴게요. 이러지 말라고. 그동안에 부글부글해갖고 일을 크게 만드니까. 학교 책임은 없으니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법대로 해라. 나도 할 만큼 했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죽도록 했어요. 피해 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 학부모 서로 협상해서 밥도 사 먹이고 어떻게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정서 솔직히 말하면 기사 안 나오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고 다 정리가 됐어. 다 도장 찍게 한 날이야 이제. 근데 피해 학생 학부모가 딱 먼저 오시더니 나를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장학사님, 나 그거 도장 못 찍겠어요. 왜요?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쩌실 건데요? 법대로 하랍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배신감. 그때 우리가 어머니 법대로 하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법대로 하세요. 이 말을 하면 그분은 또 자기하고 싸우잔 말로 들어요. 지금 나하고 싸우잔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란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법대로 하란 말을 안 하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학부모님한테 네, 어머니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실래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 내려가고 학교 교육생 앞에 있으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때려.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하라고 막 밀기도 하고. 그걸 안 하면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법대로 하세요 말을 또 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도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랬나요? 내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학부모 하나도 없어. 뭘 학부모 했는데? 뭘 할 만큼 했는데? 이 말도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교육청 장학사 10몇 년을 하면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피해 학생 학부모하고 첫 대화를 잘못해가지고 문제는 엉켜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차트로 만들었네요. 2012년에 만들었더니 교육부가 이걸 매뉴얼로 썼어요. 이걸 막 지금 사진 찍고 난리인데 사진 찍었고 가서 집에 가서 본 사람 한 명도 없는지 다 알고 보지도 않아. 막 찍어. 피해 학생 학부모가 화가 나서 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 읽어주고 내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동성이라면 손도 잡아도 돼. 좀. 근데 이성은 손을 잡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꼭 물어봐야 돼. 근데 학부모가 하도 악을 쓰니까 물어볼 틈이 없었네. 그럼 학부모를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교감 선생님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다쳤다는데 어디 병원에 있는가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다쳤는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게 교감이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자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에든 간에 아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언제쯤 퇴원이 가능해요? 어디 병원에 있어요? 정도는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데요? 어디 병원에 이러면 또 안 돼. 앞에 해놓고 세 번째 정도. 아이는 얼마나 다쳤나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화가 나겠죠. 그럼 한 번 더 위로해줘. 그럼 됐어요, 어머니. 이 문제는 제가 함께 같이 풀겠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어머니가 이제 물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요? 학폭 조사관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아니네요. 그분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수긍을 하면 좋은데 많은 학부모는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니면서 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만나서 이야기 잘하라는 거네요. 그럼 넘기는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해. 이게 재수가 없더라도 그분을 만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면 볼펜하고 메모지를 든다. 그리고 그분한테 묻기 시작한다. 민지가 제일 먼저 맞은 데가 어느 달이라고요? 그때는 민지를 때리려고 하는 애들 이름은 누구고요? 우리 민지 멱살을 제일 먼저 잡은 애는 누구래요? 그리고 흔들었대요? 잡고만 있었대요? 그 다음에 민지는 어떻게 대항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데 거기는 어딘가요? 그 다음에 그때 또 다른 애들이 왔는데 그놈들의 이름은 누군가요? 이렇게 자세히 좀 물어봐 줘야 돼. 그러면서 적어. 막 메모하면서. 그러면 이 학부모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학교에다 맡겨요. 꺼리낌이 없어져요. 볼펜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볼펜 잉크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도 안 떨어진 것처럼 막 적어야 돼. 계속. 그 정도 되면 마음의 문을 연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피해 학생의 진심으로 사과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물어봐야 돼. 어머니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학부모에 따라서 엄청 크게 당했는데도 아주 쿨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별것도 아니고 지그 얘기가 더 빌미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 양자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머니 말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 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추후 처리되는 과정에 설명해 줘야 돼.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전담기구입니다. 학교장 종결제도 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갑니다. 심의위원회 가면 가해 피해 학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몇 도 처분도 몇 도 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피해 학생은 이렇게 되고 가해 학생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대강적인 이야기는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말을 내 말을 다 들어줄 것처럼 착각하고 가. 너무 잘 들어줬더니.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아이들 편에서 모두 다 해줄 거라고 알고 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가리기만 하고 가해자 아이들 벌만 주면 끝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두 아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푼단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당신 말만 다 믿지 않아요 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하고 보내드리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못 외우죠? 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지금. 외울 수 없죠? 못 외워. 이걸 책상 옆에다 붙여놓을까요? 재수 없어. 예. 근데 이거를 안 외우고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일이 한번 벌어져 버려요. 그럼 안 잊어먹어. 자, 가해 학생. 한두 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울고 불고 악을 쓰고 학부모가 사정을 해서 출석성지를 내렸어. 근데 출석성지 기간에 또 일을 벌렸네. 선생님한테 욕도 하고 대드렸네. 담임선생님이 전화했네. 엄마한테. 상길이 어머니 또 때려버렸습니다. 또 대들어버렸네요. 내가 뭐라 그러든가 전화 가라겠죠. 우리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빨리 오세요. 엄마 깜짝 놀라고 옵니다. 어떡하지? 이 어머니 마음의 원투는 뭐예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이것밖에 없겠죠. 들어오자마자 앉으세요. 아주 냉정하게. 어머니 어쩔 거예요? 선생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없지요. 이제는. 선생님 어떻게 전학은 갈 수고. 그럼 진짜 잘 하시든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라고 하면 학부모도 마음이 딱 변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전학 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나도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요. 뭔데요? 3월 달에 우리 아이는 그때 피해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경미하다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자겠죠? 나 못 넘어갑니다. 학폭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 열지 못하게 선생님 나한테 조종했어. 그리고 은폐하려고 그랬어요. 고소할 거예요. 바로 돌아서요. 가해 학생 학부모라고 함부로 해서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아이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면 좀 나무래도 돼요. 근데 퇴로를 열어줄 수 없을 때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해됐죠? 뿐만 아니라 그 학부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묻대. 방법이 없다니까요 라고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하고 당신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가서 피해 학생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 용서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방법이 없다니까요 라고 말하시지 말라고. 자, 여러분 수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주시교육청에 2004년에 들어가서 10몇 년을 살았네요. 대개 장학사 1년, 2년 하면 다른 데 다 보내줍니다. 근데 처음에 장학사 했던 교육감은 퇴임해 불고 두 번째 교육감 와갖고 또 도와준다 그러더니 안 보내주고 또 퇴임해 불고 12년짜리 교육감은 오셔갖고 또 데리고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2015년에 민주인권 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한 아이가 얼굴을 막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맞았어요. 근데 계속 맞다가 화가 나니까 지도 한번 때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담임선생님이 그때 둘 다 얼굴을 싸운 줄 안 거예요. 담임선생님은. 그래갖고 담임선생님 둘 다에게 볼을 이렇게 때리면서 이놈의 식구들 사과를 억지로 시킨 거예요. 이 맞은 애는 너무 화가 나. 그 선생님은 교무실로 갔어. 근데 그 사이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서 머리부터 박았어. 중퇴. 근데 학교에서는 그 전화를 교육청 우리 과로 전화를 해. 그러니까 우리 학사가 전화를 받아. 나는 그 상황이 뭔지 모르고 듣고 있죠. 과장이니까. 몇 시에 떨어졌습니까? 3시 20분입니다. 근데 왜 신문에는 3시 40분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켰는가요? 안 시켰는가요? 시켰습니다. 학생 전체로 시켰나요? 반별로 시켰나요? 반별로 시키지 않고 전체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 상사가 계속 나무래. 그리고 그 2학년 다니면 몇 년 차인가요? 2년 차입니다. 왜 2학년에 2년 차를 넣어놨어요? 학교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난 저녁에 모였어요. 스님들아, 이거 말이 안 된다. 학교에서는 아이가 뛰어내려가고 기자가 오고 부모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구두 보고 한다고 하는데 몇 시에 떨어졌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켰냐 안 시켰냐? 이런 거 물어본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내일부터 학교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달리자. 응? 무조건 24시간 달리자. 30분 안에 도착하자. 2430
이걸 우리 부름이라고 하자. 이 부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사람이 오늘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 왔어요. 그분 장학관하고 이분이 장학사 시절인데 조장하 장학사님. 부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부름이. 전화 한 통만 우리는 무조건 달린다. 공문 없이 전화 한 통만 우리는 달린다. 긴급 출동한다. 해결하고 피드백 준다. 세 가지 원칙이다. 언제나 달려간다. 24시간.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 세 번째, 학교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함께 협업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부름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에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전화 한 통만 달라지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인권생활과가 부탁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들었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1년에 약 140건 정도가 불러요.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애만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저게 6월 달인가 만들어졌는데요. 8월 달이에요. 강주에는 2명의 민원의 왕이 있어요. 왕. 민원의 왕. 하나는 초등, 하나는 중등. 그분들은 교육청에다 홈페이지에다 맨날 학교 선생님 교육청 욕만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하루도 안 빼고 올려요. 근데 어쩌다 안 올라오면 우리는 걱정해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나? 근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괴롭힌 날이에요. 저녁내 힘들게 해서 오후 내내. 그리고 간신히 집에 가서 자려고 12시쯤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박지성 과장님 부름이 출동 좀 해주십시오. 뭔 일입니까? 나 어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여고생 한 명이 죽는다고 자살을 하고 나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여고생. 받았어요? 강주지방경찰청 소방서에다 바로 연락했어요. 위치 추적해 주라.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옷을 입고 1번을 누르면 장학관, 2번을 누르면 장학사, 3번을 누르면 상담사가 딱 떠요. 그리고 목적지만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이게 부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를 우선 달리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신호를 무비하고 막 가고 있는데 경찰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찾았다 위치. 어디입니까? 장성 쪽에 있는 황룡강이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치 변경!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거기 갔어요. 갔더니 물이 불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경찰하고 소방차가 먼저 와 있어. 난 너무 감사해. 고맙고. 내리자마자 소방관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뭐가 감사하다고요? 우리 아이를 찾았다면서요, 위치를. 아니요. 아이를 찾은 게 아니라 핸드폰의 위치를 찾은 거죠. 핸드폰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강으로부터 1km 반경에 있어요. 그럼 핸드폰을 찾은 것도 아니고 1km 반경.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못 찾죠. 그래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본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낸 거예요. 당신 같으면 벼락치고 바람 불고 이렇게 비가 파붓는데 저 강이 불었는데 찾겠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렸겠습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에 가보셨어요? 가봤지?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고 다리로 갔어요. 하고 내려가 보려고. 이를 잡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끼가 그렇게 맑긴 거예요. 그때가 이끼. 이게 손이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떨어졌더니 물이 내 목까지 차갖고 나도 막 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창피한지 모르고 살려주라 그랬죠.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할 수 없죠. 어떻게 막 밀려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무보트하고 줄을 묶고 던지는 거예요. 얼른 잡았죠. 살려고. 엄청 물이 세요. 근데 다리에 계단이 없으니까 나를 끌어올려요. 위로. 끌어올렸는데 엄청 무겁겠죠. 근데 그분들이 끌어올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미친 새끼 어디 새끼야. 이게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창피하니까 끌어 올라가는데 여기서 욕을 하니까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데 다리 4번 밑에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와서 비춰보라겠어요. 그 아이는 뛰어내렸는데 죽고 싶은데 살고 싶으니까 다시 다리 그각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물소리 때문에 보이도 않고 끌어올렸죠. 송정리 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시켰죠. 그리고 나는 그날 과장으로서 그 학교로 갔죠. 교장 선생님,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입니다. 평범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뭐 가정 있고 부모 있고 뭐 평범합니다. 아이, 그래도 이런 아이가 있을 때는 좀 가정방문도 가보지 그랬어요. 이랬어요, 좋게. 그랬더니 나한테 화를 낸 거예요. 당신들이 가정방문 못 가겠잖아. 우리가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어찌 막 촌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학교 그 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이에요. 비가 새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 그리고 전부 다 비닐로 덮어져 있어. 방 안에 들었더니 곰팡이. 거기에 엄마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중풍. 이 여고생이 가장. 그리고 동생들이 3명이나 있어.
살려는 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살려놓으면 뭐해? 어차피 또 그럴 건데. 어떻게 할까?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우선 집짓기 운동본부 하라. 굿네이버스 하라. 철호고산 하라. 월드비전 하라. 이 학생들의 담임쌤과 SPO 하라. 시청, 구청, 동사무소 하라. 근데 시청, 구청, 동사무소는 안 온대요. 왜? 그 일은 집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게 없다고. 아이고, 오십시오. 안 와. 그래서 기자를 시켰어요. 기자님, 우리가 이런 일을 갖고 솔루션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자님이 안 오는데 한번 올지 안 올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할 수 없이 와,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이게 입이 이만한 불어 갖고 왔어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은 도와줄 수 있지만 부모는 못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번 여고생 입원시킵니다. 3명의 애들 멘토링 시키고 공부 다 시킵니다. 학비 다 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지원금 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집짓기 운동본부.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집 좀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도배도 해주십시오. 오케이. 장판도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저 집을 쓰는 동안에 이 애들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철호구산에 좀 데리고 오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님 두 부모, 엄마, 아빠 병원에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부모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대요. 왜 못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네요. 시장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선거 나오실 거죠. 나오시면 이 일 풀어주면 보도자료 우리가 모두 시청에서 도와줬다고 할게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병원에 입원. 집이 지어지고 고쳐지고 아이들은 들어가고 이 여고생은 병원에서 퇴원은 6개월 만에 해가지고 학업 전념하고 6개월 만에 삼성전자에 합격하고 3명의 애들은 잘 크고 집 입주하고 엄마 아버지 중에 엄마가 먼저 나오고 퇴원, 엄마는 모구청에 미화원으로 취업하고 그래갖고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되면 이 문제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여기까지만 내일이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벌어져요? 공동 비어있는 데서 벌어져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 부르미 제도를 전국에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총 선거를 하더라고요. 교총 후보자들 중에 이 부르미 제도를 전국에 확대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 일을 해결을 못한다. 내가 재단을 만들 것이다. 부르미 재단. 그리고 내 책을 냈더니 그 10만 부가 팔렸다. 1억 6천 인쇄가 있다. 그것 플러스 책을 보고 5사람이 2억씩 해서 10억을 만들어줬다. 12억이 만들어졌다. 11억 7천. 이걸 가지고 교총하고 우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학교의 상황이 벌어지면 각 지역교육청에, 각 지역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주는 이 제도를 정착해 하자고 부르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르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진을 제일 싫어합니다. KBS 아침마당에 2번인가 3번 나왔는데요. 그때는 제 얼굴이 아닌 것처럼 화장을 예쁘게 해줬어요. 그리고 CBS 중에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있고 새롭게 하소서가 있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나갈 때는 정말 예쁘게 화장을 하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화장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무당처럼 얼굴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제일 짧아.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한번 볼게요.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남 공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이 우리 집 마당입니다.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우리 지붕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아 저 지붕을 저 나무에다 묶어라. 둘째 아들은 저기다 묶어라. 셋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넷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덟째 딸은 이장한테 일러라. 몇 명이에요? 8명. 많이도 낳았어요. 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 거. 이게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뭔 아기를 그렇게. 나는 거기서부터 6번째.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달리기 시합을, 선생님들끼리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근데 자빠졌대요. 무릎이 좀 다쳤대요.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나이 29살 때 이 엉덩이까지 썩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없어. 한쪽 엉덩이도 한쪽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마을에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전답이 굶은 거 다 팔아먹어 없으면 거지가 되니까. 나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요. 5명의 자식들은 있고.
그래서 깊은 산속에다가 문중 땅을 좀 줬대요. 그 땅을 파먹고 살으라고. 그럼 땅을 파먹고 살 수가 없죠. 다리가 없는 사람이. 29살에. 그래서 서당을 열었대요. 공군에 있는 글 못 읽는 사람들을 키우는,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대요. 그리고 그 산으로 넘어가서 또 절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절을 놨는데,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 다리 밑에서 이 다리 앉아서 그 형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500명이나 돼요, 그 형들이. 청춘 남녀, 10살부터 25살 젊은이들. 한문하고 주산을 배웠는데 그 형들보다 제가 공부를 훨씬 잘했대요. 근데 주산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3단, 암산도 3단, 3급이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 배울 때잖아요. 그리고 코도 막 이만큼 나오고, 그러면 뭐 코 들어가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 다음에 한문 실력은 7살 때 그 공부하러 온 형들이 늦게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정아, 제 이름 주정이에요. 술주정 아닌 거 박주정. 주정아, 왜 형들이 공부를 하러 늦게 오지? 그러면 7살짜리가 어떻게 내가 알아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아버지, 형들이 지금 늦게 온 것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근데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을 쓸 줄 아느냐?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써봐라. 그러니까 써내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는 키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순간 내 인생은 망가져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베이비 부모 시대라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시골에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그 학교 학생 수가 80명이면 한 반이 막 그럴 때예요. 선생님들이 월말고사를 봐야 돼요. 초등학교 그때 월말고사. 근데 그 월말고사 1학년부터 6학년 6반까지 그 합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산도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으니까. 근데 이 학교는 걱정도 없어. 이 아이가 있으니까. 두 자리 숫자는 쫙쫙 암산으로 쫙쫙 해주니까. 5월 어느 날 그 교무실 기능직 누나가 우리 5학년 일반 교실로 와서, 주정아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이것 좀 합산 평균 좀 내주라. 네, 알았어요 누나. 그리고 1학년 일반 1번을 하다가 보니까 내 거에 궁금해서 5학년 1반 14번을 봤더니 나는 전혀 전과목이 하나도 안 틀리고 어쩌다 하나 틀리는데 국어 20점, 산수 30점, 꼴등 점수인 거예요. 왜 선생님은 기록을 잘못했을까? 그 소표를 들고 교무실로 갔어요. 교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내 점수가 잘못 기록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를 안 쳐다보고 내 머리를 일어나서 탁 움켜잡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머리가 있을 때예요. 머리를 움켜잡고 교무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 문을 닫고 나서 교무실 벽에다가 계속 머리를 찐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다 터져요. 그래도 분이 안 푸는지 교실로 끌고 올라가서 또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가 본인 옷으로 다 터져. 문을 닫고 나서 발로 차고 때려. 그러더니 안 쓰러지니까 발로 밟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산을 빼앗아 가지고, 주산이 긴 주산이 있고 퉁퉁한 주산이 있어요. 주산 큰 거. 난 큰 걸 썼거든요. 손이 적으니까. 그걸 나한테 빼앗아 갖고 얼굴에다 때려. 이게 주산알이 다 쏟아져 버려. 그리고 나는 기절해 버렸어. 근데 일어나 보니까 선생님은 없고 못 일어나. 피가 흥건히 보여가지고 뻘쩍거리고 일어나. 그리고 너무 슬퍼. 그래서 산 고개 두 고개를 넘어서 집에를 가. 울고 넘어가는데 저 밑에 우리 집에서 연기가 나. 먼 거 봤더니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 가고,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 데리고 모내기를 하러 가고, 우리 아버지는 큰 솥단지에다가 그 사람들 밥을 주려고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산에서 내려온 애가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 같거든. 가까이서 본 게 자기 아들이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다리가 하나 없는지를 모르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없는데 일어났으니까. 쓰러졌겠죠. 뒤로 쓰러져야 되는데 어디로? 앞에 불 속으로 퍼 들어가 본 거예요. 뻘쩍거렸겠죠. 못 일어나니까. 내가 얼른 가서 끄집어내고 빗자루로 막 쓸었죠. 울고 불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때렸냐? 선생님이. 왜 때렸냐?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주산알 3개가 박힌 거예요. 큰 주산알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 빼니까 피가 온 바지로 아버지로 한테로 쏟아져.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 목발을 짚고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산 2고개를 넘어서 쫓아가.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가기도 전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너는 상여 따라오지 말라. 학교 가서 공부를 해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 주산알이 2개가 빼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갔더니 선생님은 6.25 노래를 가르쳐요. 풍금을 치면서. 아 이질에 어찌 우리 그날을.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상여가 학교를 돌아. 우리 제자들이, 아버지 제자들이 상여를 되고 언통하니까 학교를 돌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형제간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누나들은 부산으로 전부 다 식무살이를 하러 가고 우리 형들은 전부 다 노가다를 하러 가고 엄마 밑에 있는 나와 동생들 둘이 엄마가 데리고 키우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산초를 캐러 다니다가 어머니는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집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수가 없겠잖아요. 어떻게 다니겠어요? 다닐 수가 없죠. 근데 다녔네요. 그 다닌 이야기는 그냥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피를 팔아서 그거 갖다가 나쁘금을 냈던 그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어찌됐든 다 없애버리고 다 너무 아픈 이야기는 하지 말고 대학생이 됐어요. 집이 없어요. 납부금은 안 내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주에서 제일 좋은 2층 그 주택에서 입주과외를 뽑는 거예요. 같죠. 좋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좋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는 자기 아들을 강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전학을 시킨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먹이고 재우고 걔를 학교 보내면 돼. 거기는 그 학생밖에 없어. 너무 좋아. 2층 집 나 혼자 써.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해. 점심 때면 돌아와.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명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담배불로 자기 몸을 지자고 구멍을 뚫어. 애들끼리. 살타는 냄새가 올라와. 공포스러워. 3개월 만에 그만둬.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그의 어머니한테. 어머니 난 얘를 못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3달 밀린 월급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지금 외삼촌이 갈 거다. 그 외삼촌한테 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삼촌이 밤에 왔어. 술을 먹었어. 처음 봤어. 점점 가까이 와. 근데 세상에 그 외삼촌이 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거야. 그분이 강주에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너무 뛰어.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 집과 이렇게 사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싶을 때였어요.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너가 국성이 가정교사냐? 예 선생님. 이 새끼야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월급을 주라고 그러지. 가르치도 못한 주제의 새끼야. 뭔 월급을 주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욕을 해요. 10년 만에 만나. 나는 피 끓는 청년일 때잖아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너 박주정이잖아. 저 기억하죠? 너 우리 반처럼 5학년. 우리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너가 아버지 그때 죽었잖아. 우리 아버지 왜 죽었어요? 모르니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찰면피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요. 가만 용서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네요.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대학교 3학년, 4학년을 다니면서 이제 학사 경고를 3번이나 맞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황하기 시작해요. 근데 운이 좋게 서울 삼성 본사에 합격을 해요. 학원과 나와서 서울 삼성 가면 제일 잘 갈 때예요. 근데 저는 6개월 만에 적응을 못하고 나와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서울역에 나왔어요. 7시 40분에. 밤에 뭐를 할까? 중이 돼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난 중이 됐어요. 중이 됐는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 중 이야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3년 동안. 나는 그리고 그 스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 어디 회사 다니다 왔냐?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LG 스님이 아니라 삼성 스님. 어찌됐든 3년을 그렇게 중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왜 그만뒀느냐? 시주를 다니는데 영광 법성포 나주 거기가 내 나와버렸어요. 시주를 다니는데 꼬맹이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놈들이. 오지 마라고. 그럼 저쪽 동네 애들이 또 수많이 오지 마라고. 수백 명의 애들이 따라다녀. 오지 마. 근데 얘들 돌을 막 던져요. 동랑치라고. 동랑치 아니고 스님이라고. 그러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 그만두자.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직장을 구해야겠어요. 근데 어디로 갈 데가 없네. 지도교수를 찾아가야겠어요. 지도교수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1, 2학년 때 올 A 플러스 맞은 아이, 3, 4학년 때 학사경고 맞은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삼성을 간 아이. 그래서 자기 제자들 데리고 삼성에 견학을 왔더니 없어져 버린 아이. 왜 그거 없어져? 그러니까 궁금한 건데 내가 나타난 거예요. 3년 만에. 교수님 인사를 드렸죠.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 벌떡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날 쳐다보더니 너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요. 근데 머리가 왜 그냐? 중인데요. 이제 화를 버럭버럭.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나한테 화를 내. 공학을 하고 과학을 한 놈이 그럼 미신 종교를 믿고 이분은 나무 종교를 아주 폄하하는 나쁜 분이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하지 말고 자기 밑에 석사를 하래요. 그래서 2년 석사했어요. 자기 밑에 박사를 하래요. 3년 만에 수료는 했어요. 근데 논문을 쓰려면 돈이 없네. 그래서 92년에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92년. 그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러분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애들이 갈 때였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 몇 명 있긴 있지만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 다닐 때였어요. 나는 생각했죠. 정말 사랑해주고 안아주려고 갔어요. 나 같은 놈들. 그리고 92년 3월 2일 날 처음으로 그 학교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8시 반에 아침 조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사랑해 줄 수가 없네요. 애들이 없어. 50명인데 3명은 자고 있고 2명은 쳐다보고 있고 5명은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애한테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탁 이랬어.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옆으로 착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 반말을 해서 그런가? 말 언어 올렸어요. 학생 반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애들이 왜 안 왔어요? 또 물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고 날 쫄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꼬라보세요? 그랬더니 왜 애들 안 온 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맞지? 근데 너무 궁금해.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봤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네요. 그 학교는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와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또 하루 종일 온 게 아니라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 오고 가는 학교예요. 뭔 자유학기제인가 봐.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나는 애들이 신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신기해. 그걸 보고 화를 안 내. 그래서 그 뒷날 물어봤죠. 오래 계신 선배님한테. 선배님 우리 학교는 왜 애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간답니까? 아 박 선생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가 뭔데요? 우리 학교는 강주 시내에서 인문계 실업계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놈들과 전남에서 오갈 데 없는 놈들 다 모인 데야. 정원이 2,000명인데 1,000명 정도 학교 나와. 그리고 500명 정도는 가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돼. 뭘 하면은 다 도망가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 선배님 말이 안 되죠. 에이 안 돼. 그럼 가만 놔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 말도 안 돼. 난 이상한 선배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줬어. 근데 정리 시간인데 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에다 책을 넣지 않고 그 끈으로 다 묶는 거예요. 왜 가방이 있는데다 끈을 묶을까?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하교를 하면서 소각장에다 다 버려버려. 이름도 안 쓴 책을. 아 사람들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야. 그 세 번째 날 판사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로 돌아봤더니 입술이 다 비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침을 이빨 사이로. 입술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침은 이쪽에서 나와. 완전 멋있어. 뱉지 말라고 그러면 저놈이 뱉지 말라고 내 뱉지 말라고 내 알아서 아 장애구나 장애. 근데 얘들은 공부를 가르칠 게 아니라 습관을 가르쳐야겠다. 습관을 가르치려면 아침 조회하고 정리 갖고 안 되겠다.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갖고 아이 올 때부터 하나이 올 때부터 잔소리하고 뭐 훈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침 조회 또 다른 반보다 한 20분 더 하고 또 정리는 남들은 다 학교 보냈는데 애들 한 1시간 동안 계속 훈화하고 쉬는 시간도 내 수업 들어갔다가 얼른 교실로 들어가서 쓸어주고 닦아주고 칠판 닦아주고 갖다 버린 책 갖다 세워놓고 공부할 거 펴놓고 또 얼른 내 수업 들어갔다 쉬는 시간에 또 칠판 찍고 닦아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루에 8번만 들락날락 한 번도 안 빼먹고 3개월 동안 계속 들락날락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볼거 없어요. 다 도망가 없으니까 선배님들이 나한테 내가 말했잖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되구나. 그러면 한 가지씩 하자. 근데 애들이 도망간 게 문제다. 11시에 제일 많이 도망간다. 그럼 11시에 교문을 막고 서 있었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한 3주 동안 이렇게 서 있었더니 애들이 못 도망가. 그러니까 그 학교 애들이 전부 다 교실에서 하여튼 뭐 공부를 하든 말하든 다 붙어 있어. 아, 됐다. 일단 안 가야 돼. 성공. 그러니까 기분이 막 좋았어. 선배님들은 회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먹고 도망가잖아. 막 이러면서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어느 날 교무실에 있는 선배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박 선생, 왜요, 선배? 이리 좀 와봐. 왜요?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뭘 보여줄 건데? 이리 와봐. 갔어요. 뭘 보여줄 건데요? 이리 따라와. 그리고 나를 데리고 학교 뒷담으로 데리고 와.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수백 마리가 담을 타고 피난을 가고 있어요. 수백 마리가.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근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이리 와봐. 저 애들이 넘어가는 벽돌담 한번 두드려봐. 뚫었어. 너 어쩐다고요? 아무 힘도 없어 이거. 이 애들 10명만 가도 무너지면 다 죽어. 밑에가 10m 낭떠러져. 자네 애기들 죽이려고 그래. 선배님 그러면 저기다 철망을 하면 안 될까요? 학교는 철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냥 놔둬. 진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포기하자.
교실에 들어왔어. 얘들아 도망가도 좋고 너가 마음대로 해. 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너가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침은 뱉지 마라. 그 말 하니까 또 침은 뱉지 말라고. 아니 뱉지. 이것은 말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미안하게 만들자.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침만 못 뱉게 하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 집 거기로부터 몇 분 거리에 200m 전방에가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10평짜리 사골세에 살 때예요. 작은 방.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안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 나 이렇게 사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똑같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마! 앉아! 막 이 말을 지둥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말 말고 다른 말 좀 해. 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을 못 뱉게 하려고 밀걸레를 아침에 오면 10개를 빨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침을 뱉어도 아무 말 안 하고 복도, 교실, 계속 하루 종일. 침 뱉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필요도 없어. 계속 뱉으니까. 공부도 안 해. 계속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뱉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뱉어도. 바빠 하죠. 한 3주 동안 했더니 애들이 달라진 거 있죠. 달라졌어요. 어떻게? 침 뱉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를 보면 침 생각이 난대. 근데 또 한 놈이 침을 착 뱉으면서 발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뱉으세요. 닦으세요. 또 저놈이 여기도 뱉으세요. 닦으세요. 이게 유행이 돼갖고 애들이 복도에서 침을 뱉고 여기도 닦으세요. 환멸을 느껴본 거예요. 인간도 아니다. 나는 12월 2일 날 그만뒀어요. 1년을 못 채우고. 교장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라 합니다. 왜 그만둘란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교장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만둘 줄 알았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만둘 줄 알았어요? 애들이 가면 간갑다 온 건 못 갑다. 뭔 지랄다 쫓아다닐 때부터 얼마 못 갈 줄 알았네. 이렇게 말하는 정말 나쁜 교장이에요. 그래서 보따리 싸고 이제 집에 왔죠. 근데 내 아내가 그 짐이 뭡니까?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뭐이 답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신이 잠꼬대 할 때부터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 뭔 일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말하는데 참 무책임하시군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분은 대들 수가 없어. 누나예요. 누나. 한 살 더 드셨어. 그러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나는 12월 2일 날 그만두고 이제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어디 대학을 가려고 시간 강사 원서를 썼는데 안 받아주네. 스펙이 없다고. 집세도 떨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딸은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막 이런 말을 해. 근데 제 사표를 수리가 교육청이 될 리도 없는데 벌써 한 명을 뽑아. 한 명 뽑아, 한 명. 이 학원은요, 공업기술 과정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얼른 한 명을 뽑으니까 12월 26일 날 응시를 했어. 50명이 응시를 했는데 1월 달에 3배수 안에 들었어. 최종 2월 달에 한 명 뽑는데 내가 됐어. 이게 2달 만에 선생님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강주에 있는 350개 학교 중에 어디로 발령이 날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또 나는 발령이 날지를 몰랐어. 발령이 날지 알았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지. 내가 말했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청까지 해봤다고. 시험 보면 100% 거기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학교를 안 걸려가 하니까 현직이 신규 배치. 어떻게 가? 그만두고 왔는데. 악쓰고 왔는데. 근데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 눈 감고 다니세요. 눈 감고 학교로 갔어요.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교무실에 있는 새들이 막 웃고 막 박수를 쳐. 그 자리 안 뺐으니까 거기 앉으면 되겠네. 막. 그래 거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우리는 사표를 쓴 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는가? 또 자리에 또 앉으려고 그러니까 2달 전에 우리 반에 했더니 3학년이 됐어요. 그것들이 교무실로 몰려왔어요. 선생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왔어? 저리 가라고. 선생 안 한다고 그러고 갔잖아. 가. 근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왔지? 가라고. 미치가 창피해서 아주. 근데 2학년이 제일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또 2학년에다가 그 담임을 또 맡게 놔. 1학년은 순수해. 3학년은 철들어. 2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 이 담임을 맡아봤더만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작년 애들은 얘들에 비하면 엄청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다니기로 했어, 학교를. 학교를 절대 빨리 안 가. 8시 반에 가.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아침 조회할 때, 교실에 갈 때 복도를 안 쳐다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그리고 출석을 부를 때도 이름을 안 불러. 그냥 체크만 해. 보기도 싫어.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박창수 그러면 네, 그냥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어. 수업을 할 때는 절대 뒤를 안 쳐다봐. 그리고 나 혼자 계속 45분간을 해. 그리고 종치면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교무실에 앉아 있다가 종례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려. 3, 4월 달에 그렇게 다녔더니 우리 반이 완전 개파이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박주정 선생님이 2달 만에 우리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그리고 3, 4월 달에 그렇게 다니는데 너무 허전해. 근데 내 아내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막 그런, 딱 얼굴 보여줄게요. 근데 이제 3, 4월 달 그렇게 보내고 6월 달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 작은 집에서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밤에 제사를 지내요. 12시가 넘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누군가 그랬더만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 8명이 술을 먹고 담배까지 피고 누구세요? 이렇게. 선생님 반이잖아요. 반도 몰라. 난 몰라. 얼굴 안 봐봤으니까. 그러니까 왜 왔어요? 놀러 왔다는 거야. 안 돼요. 오늘 가세요. 그랬더니 날 밀고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누구랍니까?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왔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썰어갖고 8조각을 줬네. 과일을 잘못 선택한 거야. 수박에는 씨가 있어, 씨가. 이 씨를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하늘에 대고 튀어. 그놈들 얼굴도 보여줄게요. 그 영상에 나와. 그러니까 내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저녁에 또 집에 안 가네. 잔대. 새벽 3시까지 떠들고 와 그랬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애들 학교를 데려가려고 깨웠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 연체동물 물렁물렁. 나 혼자 학교를 가. 내 아내가 계속 전화가 와. 빨리 데리고 가라고. 막 울어. 여보 1명 가고 7명 누워있어. 알고 있어요. 그만 전화하라고요. 종례 시간에 막 울면서 전화 왔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어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놔두세요. 내가 깨울 테니까 가서 깨웠어. 일어나. 종례하고 와서 이 시키 종례하고 갔다. 일어나. 얼른 가. 7명이 또 왔어. 요한이 데리러 왔대. 얼른 가. 근데 1시간 만에 또 돌아와. 하룻밤만 더 지어주세요. 또 그 다음 날도 하룻밤만 더 지어서. 왜? 가출했어요. 안 돼. 얼른 가. 하룻밤만 지어. 월화수목금.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입니다. 계속 와. 오지 말라고. 너희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그때 내 아내가 운암파출소에 신고를 했어. 가택 침입죄로. 이게 경찰이 선생님 집에 놀러 온 것은 가택 침입죄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얘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나한테 선생님 우리한테 좋은 수가 있대. 뭔데? 선생님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을 하려면 1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어디서 자? 방도 없잖아. 10평짜리 아파트에 거실밖에 없어. 괜찮아. 우리 여기서 할게. 안 돼. 기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6월 2일부터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10평짜리 아파트에 콧구멍만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100kg가 넘는 애들이 그거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 있는 게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도시락을 8개 써야 돼. 그 다음에 빨래할 세탁기도 없는데 빨래를 해야 돼. 말이 다 여기요. 6월달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아주. 7월달 그 학교 기말고사를 봐. 근데 하도 얘들은 공부를 못하니까 시험을 볼 때 그 학교는 13과목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 봐. 3배수로. 그리고 문제를 안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을 보기 3일 전날 우리 집에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얘들은 구구단도 못 외워 지금. 그래서 네가 뭔 공부를 한다고?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다 배울래. 외울래. 좋다.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말할 테니까 너가 다 배울래? 상을 펴라. 그럼 선생님 문제를 지금 13과목 말을 계속 할 테니까 너 답만 외워. 막 외우는데 상을 이렇게 하고 상이 이제 부셔졌어. 그냥 치워. 그냥 누워 너는. 그리고 난 앉아서 문제를 말할 테니까 너는 답만 외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잠이 들어가고 코를 골아. 그래서 깨웠어. 야 일어나 이 새끼야. 그랬더니 얘가 나를 쳐다보고 욕을 해. 개새끼야. 난 깜짝 놀랐어. 그게 자폐래요. 가수면 자폐. 나는 몰랐는데 얘들은 알고 있어. 선생님 그건 건들지 마요. 자폐니까. 그리고 7명만 달달달달 외웠어. 그리고 방학을 해. 7월 20 며칠 날 방학식. 전교 등수를 발표해. 한 반이 그때 50명씩 13개 반 650명 2학년. 650명 중에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애군 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학식은 나. 선생님 내가 1등 났다니까. 내가 전교 2등이요. 1등하고 하나 차이밖에 안 나. 글쎄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때가 여러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막 넘어갈 때예요. 실업계들이 막 돈을 많이 퍼줄 텐데 80만 원씩 장학금을 줘. 제 월급은 그때 70만 원. 7명 7, 8은 50, 560만 원을 받은 날이요. 우와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오늘 집에 간 날이네. 안 갈 건데. 가기로 했잖아. 봐봐. 하면 안 가. 왜 안 가? 몰라. 가기로 했잖아. 몰라. 안 가. 몰라. 안 가. 이거 말을 because of 이런 게 없어. 그냥 몰라. 안 가. 때를 쓰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내 아내는 엄청 싫어해 얘들을. 먼저 와서 아내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약간 떨어져서. 여보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난 안 갈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안 갈지 이미 알고 있었대요. 말을 잘 못 알아먹은지 알고.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니까. 난 안 갈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데리고 살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그 이유가 뒤에 밝혀졌어요. 나는 엄청 미워한지 말았더니 이 애들하고 사이가 좋아진 이유가
내 아내는 청소하는 걸 싫어해. 어지는 거하고 비슷해. 이게 성향이 비슷해. 그러니까 나는 교복 같은 게 애들이 버려서 막 걸고, 난 미생물 했으니까 막 닦고 막 그러거든요. 아내하고 잘 때 반드시 안 누워있으면 베개도 반드시 하고 자야 돼요, 나는. 근데 내 아내는 어차피 버려줄 거 뭘라고 치우냐는 주예요. 이게 애들과 더해. 애들과 더해, 안 치워. 그리고 애들이 교복이 이렇게 버려져 있어도 그걸 줍는 게 아니라 막 넘어다녀. 이게 성향이 비슷해. 두 번째는 내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 누가 흉을 보면 좋아해. 근데 그 애들이 내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다. 그러면 내 아내가 좋아가지고 왜 어디가? 수업 시간도 끝나기 전에 우리 교실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싫어해. 들락날락하니까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 아내가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왔다 갔다 하냐 이러면서 흉을 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이 더 미워해. 왜 싫어해? 자기 책상만 닦은 게 아니라 선생님 책상 닦으니까 선생님 다 질색이라니까 결백증 환자라고 소문났어. 그러면 내 아내가 저 행주도 빨았는데 또 빨고 있냐? 흉을 봐, 흉을. 그래 데리고 살게 됐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단일이라고 하니까 학교도 안 가고 여름방에 누워있는데 미쳐볼 것 같아 아주. 그 애들은 추리닝을 입고 거실에 있고 나하고 내 딸하고 애기 엄마는 방 안에 자는데 큰딸이 밖에 나갔다 와서 물어봐. 아빠, 오빠들은 왜 추리닝이 높이 올라가 있어? 막 이런 어려운 걸 막 물어봐. 그 답하기가 참 어렵잖아. 덥고 너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사이트 된 날 자폐 말고 한 놈이 자다가 또 욕을 하네. 나 그래서 이것도 자폐인 줄 알고 야 잠꼬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잠꼬대 아니래. 그럼 나한테 욕한 거냐? 나한테 욕한 거 아니래. 그럼 누구한테 욕한 거냐?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근데 어쩐다고? 이 7개 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뭘 몰라봐?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의시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느꼈어? 그랬더만 우리가 선생님이 인사를 잘하라 해서 인사를 잘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 똥통학교라고. 그럼 어떡해?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 7개 동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줘. 1502호에 사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에 살고 있다. 알겠다. 다 붙여줬어요. 여러분, 이따 이금희 아침 방송 그 방이 나옵니다. 붙여주니까 애들이 맨날 그 앞에 왔다 갔다 해. 자랑하고 싶어서. 침도 안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워. 그리고 걸음걸도 의젓해. 지금 뭐가 된지 알아, 지금. 그리고 6일째 된 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자폐도 깨워가지고 어디로 달려가. 그리고 점심 때 와서 밥을 먹고 또 어디로 달려가.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기를 일주일 내내 해. 내가 눈치챘지. 이 새끼들 80만 원 갖고 갤러가로 갤러그. 예. 그래서 내가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 이 새끼들 들어오지 마. 새벽에 들어오. 너 지금 80만 원 갖고 갤러가로 다니지. 아닌데. 그럼 뭐하러 다녀?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8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해? 부족한데. 이게 뭐 한데 부족한데?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럼 너 돈이 있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이걸 설명을 못해. 아닌데, 긴데, 모르는데. 돈이 8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또 아르바이트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한 놈이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없잖아. 누가 왜 수능을 못 봐?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우리는 기초가 없잖아. 기초가. 이게 왜 나한테 화를 내? 왜 나한테 화내냐고. 그래서 어쩐다고? 우리는 대학을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를 가려고. 웃어볼 뻔했어요. 지가 공부를 좀 잘하죠. 근데 누가 인하공대를 어떻게 가? 이렇게 비웃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주머니에서 신문지를 꺼내. 선생님 봐봐. 인하공대 40명 모집 요강. 맞네.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우리는 실업계잖아. 2. 내신 성적 7% 이내인자로.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자. 그럼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서 가서 일하고 70만 원 받고 80만 원 장학금 안 쓰고 150만 원 합해 가지고 점심 때부터 새벽까지 7군데 학원을 다닌대요. 진짜 다니네. 공부를 하네.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네. 주기율표도 외우네. 달라지네. 저게 오래 갈까? 제가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이 학기 중간고사를 보는데 내가 더 긴장이 돼. 그게 지속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3일 전에 내가 물었어요. 야, 너가 이 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서 소주 낙지 사줄게. 선생님 분명히 약속 지켜. 나는 지킬 수 있어. 너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어떻게?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별것도 아니야. 문제를 안 바꿨으니까. 그래도 너무 예쁜 거야. 그날 바로 야 교복 벗어. 내가 바로 지금 사줄게. 지금 가자. 교복 벗어.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운암동 시장으로 데리고 와. 이따 봐보세요.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 가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려. 그 애들 데리고 가고 있는데 누구세요? 박주정 선생이죠. 네. 나 북부경찰서 행사과장입니다. 그런데요. 당신 일이 좀 와야겠습니다. 제가 왜 뭘 잘못했는데요.
아, 당신 잘못한 건 아니고 당신만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 애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직접 와서 보세요. 탁 끊어버려. 얘들아,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있단다. 경일이가 잡혀있는 것 같아. 왜? 쌤, 뭘 잘못했다니까. 쌤, 말하려면 너 복잡하니까 너 갔다 와.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오락실에서 놀고 있어. 갔다 와서 내가 술 사줄 테니까 그때가 놀고 있어. 부평에서 막 뛰어갔어. 갔더니 무릎을 8명을 꿇고 놓고 뺨을 때리고 있어. 내가 그랬었어.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당신 누구냐고. 아까 오라고 했지 않냐고, 담임. 그 똥똥한 그 담임. 이게 왜 때리냐고. 직접 물어보라고. 왜 맞냐 말을 못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을 가지고 북부경사에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이걸 3대를 스프링으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8명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잘 타버려 막 그러고 잡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 있으면 부모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했냐 했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고. 우리 안 갈 테니까. 그럼 왜 나를 불렀냐고. 얘들 풀어줄 테니까 내일 부모 데리고 오라고. 알겠다고. 풀어주라고. 얼른 가. 경찰 오토바이를 다 옮기자 이 새끼들아. 얼른 가. 내일 부모 데리고 와. 큰일 났다.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잊어본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근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가 베개를 막 발로 차요. 베개를. 근데 그것들이 기다리다가 내가 안 오니까 집에 와서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얼굴은 못 자고 베개를 찬 거예요. 뻥쟁이 일어나. 우리 몇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 미안해. 왜 안 왔어? 아니, 경일이 그 새끼들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그 경찰이 나보고 우리 학교를 없애보라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미안해.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화가 났어, 이제.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서 있고 나면 위험해. 야, 그 애들 오토바이 훔친 놈들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내가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놈들이 선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었어. 얘들이 사람 만든 건 때리거나 윽박지는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났어. 너 그 애들 때렸냐? 안 때렸는데? 근데 안 때렸는데 어떻게 누가 사람 만들었어? 그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와서 말했어. 뭘 말해? 선생님, 우리가 이 집에 살고 있는 놈 중에 자폐 저 새끼 빼고 7명 우리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고? 1등부터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놈들 그것들은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8명. 그래서 말했어 우리가. 뭐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8명 너희는 들어오라고.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니 이제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뒷날 아침에 정례를 하고 집에를 갔더니 자폐는 누워있고 7명은 짐을 싸고 있고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들어오라고 이러고 서 있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짧게 말했어요. 멤버 교체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아,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명이 들어오고 1명 남고 7명 나가고 그 애들 9명, 우리 식구 3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살아. 똑같이 변해. 어떻게 변해? 시험 볼 때 다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전국 1등부터 15등이 다 우리 방이고. 그러니까 50명 중에 35명이 훨씬 공부 못한 것들이 공부를 하니까 지구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이거다. 내가 애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룰 수 있으면 그때부터 가능한 일이다. 생활지도 뭐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면 된다. 그런데 방이 너무 좁다.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누가 투서를 한다. 고액 과외한다고. 경찰이 맨날 와서 문을 열어본다. 근데 3번째 오더니 안 한지는 알았다. 그러면서 나한테 파출소로 가자고 한다. 둘이 곤봉을 들고 경찰이 왔어요. 난 따라간다. 안 한지는 알지만 조서를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다. 따라간다. 근데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나한테 따라가지 말라고 한다. 괜찮아. 우리 안 했잖아. 그거 따라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따라온다. 누구는 오지 마. 갔다 올게. 또 따라온다. 그리고 내 파출소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8명 있는 애 중에 하나가 경찰한테 욕을 해버리는 거야. 야, 짭새. 쉬.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어갖고 과외도 못한다고. 그 잡혀 들어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 새끼는 공학 박사야. 그래갖고 난 조서를 받는다.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 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15등이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외웁니다. 아,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럼 학교에서 전화해. 시험 문제를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러지. 맨날 와서 귀찮게 우리 집에.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고 여기서부터 15km 떨어지는 데 가면 용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감나무 농장이 4,000평이다. 근데 그 창고가 있는데 40평이다. 방이 5개나 된다. 폐가긴 하지만 우리 돈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하고 장판은 갖다가 어디다 쓰고 우리 거리 이사 갈까? 지금 좋긴 한데 너무 멀잖아. 버스도 안 다니고. 내 차 빨간 프라이드 있잖아. 내가 4명 얼른 학교 데리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국가. 그래갖고 1994년에 이사를 갑니다. 처음에 94년에 이사를 가서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제가 장학사가 되기 전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가 몇 명? 707명.
그럼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 불가능. 우리는 정원이 8명. 아침에 일어나고 4명 얼른 데려다 왔다 2번 왔다 갔다 밖에 못해. 8명인데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 10년 동안. 얘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707명.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 나는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 주부들이 다 추천했어. 선생님, 우리가 나오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 기수가. 그 707명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이금희 아침 방송이 방송됐어요.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서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기쁜 마음으로.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뚤게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그만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볼러 가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분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요.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지요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을. 무한대출장에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 폭력에 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 목졸랐던 아이. 2달 후에는 별을 달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징역 1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국장을 하는 시절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나왔습니다.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내가 갈게, 보자. 어디로 갈래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냐? 할머니는 징역 사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연락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살래? 살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디 사십니까? 신의 아파트 살지. 내가 좀 거기 살 수 없을까요? 이제 내 맘대로 못해.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는 16살에 교도소를 갔고 16년을 살았으니 32살이다. 어른이다, 어른. 그리고 당신 딸 21평 아파트에 둘이나 산다. 어떻게 데리고 사냐? 갈 데가 없다. 며칠만 좀 살려주라. 안 된다. 그럼 어쩔 거냐? 그러면 당신이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을 얻어라. 그러면 내가 아침밥하고 저녁밥은 주겠다. 좋다. 그러고 왔습니다. 아주 4년 6개월을 데리고 삽니다. 근데 변하지가 않아. 자폐와 분노 조절 장애를 알아. 고통스러워. 격려하고 늘 했지만 힘이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와. 왜 안 올까? 어디가 아플까? 가봤더니 목을 매버렸어요. 세 줄을 써놨더라고요. 선생님,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태워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여러분 손이 조금 덜 가도 됩니다. 이 애들이 여러분들한테 대들고 악쓰고 하는 걸 싸가지 없다고 보면 교육적 공간이 없습니다. 혹시나 살려달라고 외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적 공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2년 동안 비탈해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년퇴임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밖으로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랬더니 명퇴한 날 707명 중에 한 아이가 와서 선생님 자기도 할 말이 좀 있대요. 퇴임 시간 날 지가 글을 읽어줬는데요. 그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박주영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3년간 함께 생활한 희승입니다.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선생님과 한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선생님과 함께 살았죠. 선생님은 94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살고 계셨고 저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기록 54만 킬로.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선생님, 저는 지금도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를 보면 걸음을 멈춘답니다. 선생님, 부모조차 포기했던 707명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왜 품으로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쳐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양동시장으로 가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가지고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서 북부경에 쳐서 잡혀있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규철이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시키려 하자 그 어머니는 지학을 들고 교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그 누구도 원철 선배의 구명을 나서지 않을 때 선생님이 담임을 묻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죠. 그러나 원철 선배는 선생님 마음도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대들게 되자 수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물차 프라이드, 빛바랜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나는 하숙집 아저씨로 전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고집쟁이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것이 얄밉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는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올거를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다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 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며 미안해 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비 피는 것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민이 많을 때 거닐던 저녁 노을길, 시골 상가 농가밭, 영산강 강변에서 비를 맞으며 낚시하고 한제골 가서 벌거벗고 수영하던 더운 여름 그날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정년을 하시고 대학으로 가신다 들었습니다.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공연과 강의를 다니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세도 상당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건강이. 그리고 선생님이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선생님이 물었지요. 꿈이 무엇이냐고. 죽어서 묘비에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 선 아이들 위해 살다 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던 꽃상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성자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권희승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학부모님들한테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짐을 세우지 말고 당신들의 역할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장학사가 됐던 때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자살 지수, 학교 폭력 지수, 성폭력, 얘들의 학교 만족도 지수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 것인가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을 지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의 축이 무너져 있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가정교육과 학부모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쪽이 무너져 있으면서 모든 걸 학교만, 교육청과 교육부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몇십 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권위입니다. 사명감과 권위를 주셔야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한테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존경하고 애우를 갖춰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권하고 인권하고 대립적 시각을 보는데요. 선생님이든 교권이 필요하다, 학생이든 인권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심은 서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학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고, 그리고 뭔가 선생님들한테서 감동받고, 이러한 곳을 만들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그런 곳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보듬을 수 있는 이치에 있습니다. 많은 저 명퇴를 하면서 퇴직금 2천만 원 받고 뭔가 합해서 하여튼 1억입니다. 그거 말고 연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면 그만둬야죠. 남들이 아무리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에 의해서 아이들은 크게 나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시게요. 그런 교장선생님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나한테 어떤 사람은 정치 나올 거냐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면서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바보 선생이 아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